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우리는 바로 아주 유명한 이퀘이션이죠. 바로 드래그 방정식, 드래그 이퀘이션을 유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그 이퀘이션을 유도를 한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드래그 이퀘이션의 해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드래그이 만든 방정식이 있는데 이 방정식이면 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해를 다음 시간에 찾을 거예요. 그 해가 왜 중요한데요? 스포일러지만 왜 중요할까요? 왜 중요할까요? 드래그 방정식의 해를 구하면요, 두 가지 성질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성질의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네, 맞아요. 첫 번째는 바로 스핀이죠. 스핀을 가지고 있다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네, 맞아요. 입자와 반입자적 성질이 자연스럽게 나오죠. 그래서 드래그 이퀘이션, 즉 드래그 방정식을 풀면 스핀과 입자, 반입자적 성질이 나옵니다. 자연스럽게요. 이번 시간에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드래그 이퀘이션을 유도를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물론 오늘 배울 내용이 어렵겠어요? 엄청 안 어렵겠어요? 맞아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이유가요, 사실 이 방정식을 유도하려면 두 가지가 결합이 되어야 되거든요. 바로 스페셜 렐러티비티, 즉 특수상대성 이론과 그리고 퀀텀 메카닉. 맞아요. 양자 역학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되어야 되죠. 한마디로 이러한 공식을 유도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요. 그럼 전체적인 그림이 안 보이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런 거는 따로 유도는 하지 않고 나중에 시간이 된다면 요거 어떻게 나오는지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이번 시간은 전체적인 그림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 드래그 이퀘이션이 왜 중요한지 여기 초점을 맞춰서만 유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유도된 드래그 이퀘이션의 해를 구해서 스핀과 반입자적 성질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걸 볼 거고요. 자, 우리가 드래그 이퀘이션을 상대론적 양자역학이라고도 합니다. 상대론적, 말 그대로 바로 상대성 이론까지 포함을 시켰다는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상대성 이론은 특수상대성 이론만을 말합니다. 자, 특수상대성 이론은 뭐죠? 맞아요. 빛에 가까이 갈수록 그 성질이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을 말하죠. 바로 빛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대론적 양자역학이 있다면 그 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맞아요. 상대성 이론, 즉 특수상대성 이론을 고려하지 않은 양자역학이 있었겠죠. 이것을 우리가 비상대론적 양자역학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양자역학의 대표적인 식이 무엇이 있을까요? 맞아요. 바로 슈레딩거 이퀘이션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봤죠? 슈레딩거 방정식입니다. 이 슈레딩거 방정식은 아래와 같이 쓸 수가 있죠. 마이너스 2n분의 h바 제곱 델 제곱 플러스 v 푸사이는 I, H바, 라운드, T분의 라운드 푸사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상대론적 양자역학이죠. 맞죠? 실제로 물리학도들이 이 공식을 많이 봤고요. 이걸 통해서 많은 미시적인 세계의 여러 가지 성질들을 봤을 거예요. 이거 하나로 이제 대변되는 게 바로 양자역학 책이고요. 그런데 이러한 양자역학은 비상대론적이죠. 엄밀하게 말하면요. 즉 고전적인 양자역학입니다. 즉 빛의 속도 근처에 갔을 때는 그 오차가 어마어마하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특수상대성 이론까지 고려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상대론적 양자역학이죠. 상대론적 양자역학은 결국 말 그대로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 기존의 양자역학을 합친 것을 상대론적 양자역학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해서 나온 게 바로 드래그 이퀘이션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발전된 게 나중에 보면 양자장론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자, 우선 이번 시간에 드래그 이퀘이션이 어떻게 나오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드래그 이퀘이션은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을 결합한 거기 때문에 우선 상대성 이론의 결과부터 씁니다. 자, 여기 스페셜 렐러티비티라고 돼 있죠. 자, 이 말은 바로 상대성 이론을 말합니다. SR이라고도 하고요. 앞글자만 따서요. 자, 이 상대성 이론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2제곱은 P제곱, C제곱, 플러스 M제곱, C의 4제곱 이렇게 쓰는 거죠. 자, 그러면 이는 바로 에너지를 말하고요. 이건 운동량, 이건 빛의 속도, 이거는 질량, 이거는 뭐예요? 네, 이거는 바로 빛의 속도죠. 자,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어떤 학생이 물어볼 수 있어요.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E는 mc의 제곱 아니에요? E는 mc 스퀘어 아니에요? 이건 E는 mc 스퀘어가 아니잖아요. E는 mc 제곱이 아니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E는 mc 제곱은 더 간단한, 그러니까 더 축소된 형태고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더 큰 범주예요. 그런데 여기서 P를 0으로 바꿔봐요. 예, 0으로 바꿔보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P가 0이란 건 운동량이 0이니까 정지해 있을 때죠. 정지해 있을 때가 P가 0이잖아요. 그쵸? 운동을 안 하니까 운동량이 제로겠죠? 자, 그러면 이게 0이면 이게 전체가 0이니까 이게 뭐예요? 2의 제곱은 m제곱 c의 4제곱이 되고요. 결국 2는 mc제곱이 나오죠. 즉 정지 질량에서의 에너지가 그 정지 에너지가 바로 2는 mc제곱입니다. 그렇게 유도가 되는 거예요. 자, 물론 이건 그럼 어떻게 유도돼요? 알았어요. 여기서부터 2는 mc제곱이 나오는 건 알겠어요. p가 제로가 되면 이게 2는 mc제곱이 되니까요. 그건 알겠지만 이건 어떻게 유도돼요? 예, 이거 유도하는 게 시간이 좀 걸려요. 예, 이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이게 어떻게 유도되는지 나중에 시간이 된다면 그때 보여줄게요. 우선 스페셜 렐러티비티의 결과로 이것이 나오게 됐다. 이것만 정확히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드랙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이걸로 변형을 한번 시켜보자고요. 자, 변형을 시켰더니 이렇게 될 수 있죠. 물론 이건 드랙이 맨 처음 했던 과정은 아닙니다. 이거는 좀 더 쉬운 버전이에요. 위키백과에 나온 버전을 제가 사용했거든요. 실제로 드랙은 이러한 과정으로 드랙 방정식을 유도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 방법이 좀 더 편하기 때문에 이 방법을 쓴 거고요. 나중에 시간이 된다면 드랙이 진짜 오리지널로 어떻게 유도를 했는지 그건 다음 시간에 나중에 시간이 되면 그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쉬운 버전. 자, 그러면 이걸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그렇죠? 어떻게 해요? 네, 이거 간단해요. 요거 있잖아요. 요거를 요쪽으로 이항을 한 거예요. 그럼 2제곱 마이너스 P제곱 C제곱이 나오고 이거는 요것만 나오겠죠? 그쵸? 네. 그리고 요거를 밑으로 내려주고 그런 다음에 루트를 씌워주면 요런 형태가 나옵니다. 그쵸?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질량 있죠? 질량이 있는데 질량 루트 씌워주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질량은 뭐 양수일 테니까 플러스만 남기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위에 게 아래 게 됐다는 것 염두에 두시면 돼요. 자, 어쨌든 스페셜 렐러티브의 결과인 이것을 변형을 조금 시켜준 것 뿐이에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여기에다가 약간만 더 변형시켜줘서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해요? 네, 여기 C의 4제곱이고 이게 C의 제곱이니까 루트가 씌워져 있으니까 C의 제곱은 나올 수가 있죠. 나오면 어떻게 돼요? 예, 밑에 있는 분모에 있는 거니까 나오면 C분의 1이 되고 자, C의 4제곱은 C의 제곱이 되고 C의 제곱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건 변화가 없고요. 어차피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온 거니까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게 바로 상대론적 양자역학이기 때문에 지금 상대성 이론만 이렇게 쓴 거예요. 그쵸? 이제 양자역학적인 폼이 이제 들어갑니다. 퀀텀 메케닉, 바로 양자역학인데요. 어떻게 들어가냐? 바로 다음과 같이 들어갑니다. 보이세요? 뭐 이거랑 무슨 별반 차이가 없는데요? 차이가 있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얘랑. 예, 삿갓이 있죠, 삿갓. 이 삿갓이 무엇일까요? 네, 양자역학을 공부한 사람은 알겠지만 이 삿갓은 바로 연산자를 의미합니다. 뭐요? 연산자요. 뭘 어떻게 계산을 해라 이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바로 연산자입니다. 그쵸? 자, 그런데 여기 그러면 삿갓을 쓰면 2는 이제 에너지 연산자가 된 겁니다. 여기서는 에너지면 이건 연산자예요. 에너지를 구할 수 있는 계산법이 되는 거고요. 이건 운동량 연산자예요. 이게 뭐는데요? 네, 이걸 잘하면 운동량이란 게 나오니까 이건 운동량 연산자입니다. 어떻게 계산하라 이거예요. 그게 함축되어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요? 자, 다시 보죠. 자, 퀀텀 메케닉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에너지 연산자와 운동량 연산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다음과 같이 에너지 연산자는 IH 바 라운드 T분의 라운드 그리고 운동량 연산자는 마이너스 IH 바 그리고 델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위에 이건 뭐예요? 네, 델은 실제로 벡터거든요. 그래서 벡터 표시까지 정확하게 해준 것이라고 표기법을 그러니까 그렇게 해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게 뭐예요? 예, 에너지 연산자. 그게 실제로 이거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에너지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요거를 갖다 대면은 그에 대한 에너지가 뿅 나온다고요. 그 계산법이 요거고요. 요거는 운동량 어떻게 구할까? 거기다가 요걸 갖다 대면 즉 실제로는 얘를 갖다 대면 운동량이 뿅 나오기 때문에 그럼 이 계산법은 에너지가 나오는 계산법이구나. 이 계산법은 운동량이 나오게 하는 계산법이구나. 이걸 아니까 우리가 에너지 연산자, 운동량 연산자 이것을 나타내는 게 바로 양자역학적인 그런 결론입니다. 양자역학적에서는요, 바로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면 바로 에너지와 운동량이 뿅뿅 나오구나. 요걸 결론을 내린 거죠. 그게 바로 연산자의 역할이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유도가 돼요? 그 유도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중요한 건 이렇게 지금 유도가 이미 돼 있는 거고요. 이제 이거를 여기 안에다가 각각 넣어주는 거죠. 어디다가요? 여기다가요. 자, 그러면 에너지 연산자에 요걸 넣으면요. 자, 넣어봐요.
I h바 라운드 t분의 라운드니까 넣어보면, 근데 넣었는데 그것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제곱해 준 거예요. 그럼 뭘까요? i의 제곱은 뭐가 돼요? 마이너스가 됐죠. 그쵸? 그리고 h바의 제곱은 h바의 제곱이 될 거고요. 라운드 t분의 라운드의 제곱은 라운드 t 제곱분의 라운드 제곱이 돼서 결국 이런 식이 됩니다. 그쵸? 에너지 연산자의 제곱은 바로 요게 된다고요. 요거를 여기다 넣어놓고 계산하면 i가 i의 제곱이 마이너스가 되니까 요게 그거고요. 나머지는 다 요거 제곱 해서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그리고 뭐 c제곱은 밖으로 뺐고요. 요것만 보기 위해서 이렇게 가로를 친 거고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할까요? 네, 마찬가지죠? 마이너스 i h바 델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여기 가로 안에 넣어봐요. 그러면 마이너스의 제곱은 뭐예요? 플러스가 되죠? 플러스가 되고, 그리고 i의 제곱은 뭐가 돼요? 마이너스가 되죠? 중요하네요. i 제곱은 마이너스가 되고, h바의 제곱은 h바의 제곱이 되고, 델 제곱은 델 제곱이 되네요. 그러니까 i의 제곱은 마이너스니까 이 마이너스랑 마이너스 하면 뭐가 돼요? 네, 플러스가 되죠? 그리고 h바 제곱, 그리고 델 제곱. 즉 이렇게 나온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결국 퀀텀 메케닉은 여기서부터 적용이 된 겁니다. 여기서 바로 이걸 연산자로 표시를 하고요. 이 연산자가 실제로 어떤 값이냐? 예, 양자역학적 결과가 이 값이니까 이걸 통통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온 거고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한 거예요. F 사인은 뭐예요? 실제로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요. 이거는 뭐 옆에다 무엇을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연산자의 뜻은 그냥 이걸로 끝날 수 없잖아요. 무언가를 라운드 t분의 라운드니까 무언가가 옆에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것이 바로 파동함수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기다 사실 파동함수 이렇게 써줬어야 됐죠. 지금 안 썼지만 사실 써야 돼요. 여기다 파동함수 푸사이. 자, 푸사이를 쓴 게 바로 이건 거죠. 여기도 푸사이, 여기도 푸사이인 거죠. 이해되나요? 그리고 이걸 계산하면 다음과 같이 예쁘게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요? 네, 해보죠. 우선 얘가 마이너스니까 얘랑 위치를 전체를 바꿔보세요. 전체를 바꿔보고요. 그리고 여기 h 바의 제곱이니까 루트에서 나올 수 있죠. 그래서 h바가 나오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나올 수 있죠. h바가 나와서 이런 형태가 됩니다. 두 개의 위치를 바꿨고요. 그리고 h바의 제곱을 h바 형태로 나오게 한다. 라면 요게 된 거죠. 이쪽은 바뀐 게 없죠. 자,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지금까지 얘기한 걸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비상대론적 양자역학의 슈레딩거 방정식으로부터 바로 상대성 이론까지 가면 상대론적 양자역학의 듀락 이퀘이션을 어떻게 유도하느냐 이건데요. 바로 상대론적 결론인 E제곱은 P제곱, C제곱 플러스 M제곱, C 4제곱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되고요. 여기서 이거를 바로 퀀텀 메카닉, 즉 양자역학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이거를 바로 각각의 연산자로 하고 그 연산자를 실제로 넣어서 여기까지 한 거죠. 자, 그럼 이걸 조금 더 예쁘게 다듬어 보죠. 지금 계속 다듬는 작업이에요. 결국 이걸 넣어서 다듬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요거를 이쪽으로 이항하고 싶죠? 없애려면 어떻게 해요? 양변을, 그렇죠. 요걸 없애려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h바분의 c 이걸 양변을 곱하면 되죠.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이겁니다. 그렇죠? 여기 있던 게 사라지고 대신 여기에 붙었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자, 이제 중요해져요. 자, 지금까지 한 건 결국 스페셜 렐러티비티를 이렇게 예쁘게 바꾸고 여기다가 퀀텀 메케닉을 적용시켜서 이렇게 예쁘게 한 겁니다. 그럼 끝난 거네요. 왜냐하면 지금 스페셜 렐러티비티, 즉 특수상대성 이론과 그리고 지금 양자역학을 모두 다 했으니까 이게 끝이잖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이미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그렇죠. 클라인과 고든입니다. 이것을 바로 클라인 골든 이퀘이션이라고 하죠. 이 클라인 골든 이퀘이션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네, 이것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자, 여기 보세요. 요거 있죠. 얘가 중요해요. 라운드 t 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즉 시간의 2개 미분이죠. 두 번 미분한 거죠. 시간을 두 번 미분. 그러니까 분모의 라운드 t 제곱 있죠.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 요게 바로 그 확률 밀도가 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결론에 내리게 합니다. 확률 밀도가 음이 될 수 있다. 즉 어디선가 입자가 발견될 텐데 그 발견될 확률이 음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말이 돼요? 안 되죠. 어떤 입자가 발견될 확률은 항상 양이죠. 발견될 확률이 음이 된다? 발견될 확률이 음이 된다고요? 이거는 물리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거를 이런 식으로 라운드 t 제곱분의 라운드 제곱이 이게 이 항이 살아있으면 요게 살아있으면 문제가 바로 음의 확률이 나오게 되고 이건 물리적으로 말이 안 되고 그 말은 이 식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이 되죠. 그래서 클라인 골든 이퀘이션 처음에 나온 이 클라인 골든 이퀘이션은 바로 물리적으로 말이 안 됐어요. 더 이상 진전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지금 보이는 이 현상과 바로 직접적으로 적용시키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런데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게 드라그 이퀘이션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스포일러도 이거 할게요. 저는 또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한 가지 스포일러가 뭔지 아세요? 사실 나중에 양자장론을 공부하다 보면 드라그 이퀘이션의 이러한 상대론적 양자역학을 계속 공부하다 보면 나중에 양자역학이 아니라 양자장론에 도달하게 되거든요. 근데 양자장론에서 바로 이 클라인 고든 이퀘이션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아니 이게 지금 적용이 안 되는데 왜 나와요? 음의 확률인데 왜 나와요? 왜 확률이 음인데 왜 나와요?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네. 나중에 양자장론이 발달하고 나서 다시 한번 클라인 고든 이퀘이션을 보니까 바로 그 확률이 음수라는 게 아니라 전하량이 음수인 거죠. 음의 전하량의 확률, 이런 의미예요. 바로 전하의 확률이었던 거죠. 해석을 잘못한 거였어요. 왜 해석을 잘못했을 수밖에 없을까요? 바로 그 슈레딩거 방정식 때문입니다. 이 슈레딩거 방정식에서 우리가 그 확률 밀도를 할 때 뭘로 했죠? 맞아요. 입자가 발견될 확률로 했죠. 그래서 바로 클라인 골든도 나중에 뭐 상대론적으로 했었긴 해서 클라인 골든이 나왔지만, 클라인 골든 이퀘이션이 나왔지만, 여기서의 확률도 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맞아요. 바로 슈레딩거 이퀘이션의 확률처럼 입자가 중요해요. 입자가 발견될 확률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클라인 골든의 이 확률도요. 그런데 그게 음수가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클라인 골든 이퀘이션은 틀렸다라고 그 당시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요. 이건 드레 이퀘이션 후에 뭐 파이만도 나오고, 하여튼 나중에 보니까 이 확률이 입자가 발견될 확률이 아니라 이제 전하량의 확률이었던 거죠. 전하량은 음수가 있죠. 그 음수가 될 수도 있다. 음이 가능성이 있다. 이런 확률이 되는 거니까 물리적으로도 맞잖아요. 음수가 전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아무튼 드레 이퀘이션이 나올 당시에는 이게 이제 슈레딩거 방정식처럼 이제 무슨 입자가 발견된 확률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입자가 발견된 확률이 음수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식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진전이 없었던 거죠. 바로 이 상태요, 지금. 근데 여기다가 이제 드레 이퀘이션이 나오게 된 거죠. 정리 잘 하셔야 돼요. 전하량, 이제 음의 전하량이 발견된 거니까 아주 나중에 한 거고, 이제 지금은 이게 틀렸다라고 본 거예요. 예, 나중에는 뭐 이게 음의 전하량으로 해서 맞았지만, 지금은 틀린 이유가 뭐라고요? 네, 입자가 발견된 확률, 이 음수가 나오니까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한 거죠. 자, 아무튼, 네, 나중에 시간 되면 더 얘기를 하고요. 여기서 이 아주 엄청 놀라운 생각을 합니다. 디렉도 이 확률이 물론 입자가 발견된 확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가 발견된 확률이에요? 입자가 발견된 확률. 근데 음수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음수가 나오는 기본적인 이유가 뭐라고요? 얘 때문이라고요. 얘 때문에. 자, 보세요. 슈레딩거 방정식에서는 얘가 1차예요, 2차예요. 슈레딩거 방정식에는 얘가 1차죠. 제곱이 안 붙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붙었잖아요. 얘 때문에 음수가 나왔다. 이거예요, 결론은. 그럼 얘를 1차로 바꾸면 되잖아요. 루트 안에 있으니까 나오면은, 자, 봐요. 루트가 있잖아요. 얘는 제곱이지만 루트가 있으니까 나오면은 1차 되네요. 1차 되면은 슈레딩거 방정식처럼 1차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뭐예요? 내 입자가 발견된 확률은 양수네요. 그러면 괜찮겠네요. 근데 문제가 있죠. 얘만 단독으로 있으면 뿅! 나오면 되지만 얘랑 얽혀 있죠. 그러니까 이 전체가 이렇게 바로 루트에서 나올 수가 없다고요. 바로 얘랑 같이 이 안에서 이 마이너스 기호로 연결이 돼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말하면, 자, 오른쪽에 있는 얘만 있었으면, 루트 안에 있었으면 얘가 그냥 나오면 되죠. 그러면 얘가 이제 2차에서 1차로 되니까. 그런데 마이너스로 얘가 연결이 되죠. 이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여기서 클라인 고든은 여기서 진전을 못했던 거고요. 그런데 중요해요. 드랙이 엄청난 아이디어를 생각합니다. 이 아이디어가 중요한 거죠. 어떤 아이디어일까요? 바로 드랙의 아이디어는 바로 이겁니다. 나올 수 있다 이거예요.
나올 수 있다. 나올 수 있지, 당연히. 왜 당연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할까요? 실제로 퀀텀 메케닉은 틀리지 않았다라고 가정을 한 거고, 스페셜 렐러티비티도 틀리지 않았다라고 가정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지. 왜냐하면 이게 틀리면은 얘네 두 개가 다 틀리는 게 되는데, 맞죠? 그래서 드랙은 이거는 당연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얘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나온 모형을 이렇게 미리 결론적으로 이렇게 본 거죠. 나올 수밖에 없지, 당연히. 이렇게요. 엄청난 아이디어죠. 나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안 나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안 나오면 얘가 2차로 남아있으니까 발견될 확률이 음수도 될 수 있다는 말이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이 식이 말이 안 된다는 얘기는 이 식의 기본 베이스인 얘하고 얘로부터 그냥 논리적인 결과로 나온 건데, 얘가 둘 중에 누군가가 틀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드랙은 이 두 가지가 틀리지 않았으면 얘도 틀리지 않았고 얘가 틀리지 않았는데, 이것 때문에 그런 거라면 이거는 그냥 결론적으로 어떤 과정인지 모르지만 결론적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온다 라고 보고 시작한 거예요, 드랙은요. 이게 엄청난 아이디어죠. 기존 게 틀리지 않았는데 계속 같은 말로 하네. 하여튼 중요해서 그래요. 자, 요것 때문에 틀렸으면 이거는 그냥 된 거다 라고 생각한 게 엄청난 아이디어죠. 자,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네,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 얘가 나올 때 그러니까 요거는 뭐예요? 요건 실제로 뭐예요? 자, 이거죠. 자, 델 제곱은 라운드 제곱, 라운드 x 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플러스 라운드 y 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플러스 라운드 z 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이거를 한 번에 쓴 게 요거고요. 요게 그러니까 여기 안에 들어간 거예요. 자, 그리고 요게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어때요? 이렇게 되면, 자, 아까 전에 요거 있잖아요. 요것도 이제 루트를 씌워주면, 결국 여기 들어가서 루트를 씌워주면 이런 형태로 1차로 다 나올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요것도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이게 뭐 마이너스가 왜 있어요? 자, 봐요. 이 마이너스가 나오려면 결국 i 값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요거의 제곱이니까 물론 c 자체가 나와도 되는데, 나중에 보면 그 아인슈타인의 표기법상 c도 되지만 마이너스 c도 사실 돼요. 왜냐하면 다시 제곱해봐요. 요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c를 써도 되고 마이너스 c를 써도 되는데, 결국 여기서는 이제 마이너스 c 표기법으로 나타냈다. 요것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요 마이너스가 요 i를 의미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여기서 요거는 바로 각각을 결국 의미하고, 요거는 바로 요걸 의미하고요. 여기서 c 제곱은 바로 마이너스 c 라고 쓸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어떤 분이 물어볼 수 있어요. 아니, 왜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이렇게 써요? 이미 이해가 안 돼요. 이건 뭐 그렇다 치고 꼭 굳이 마이너스 안 붙여도 되잖아요. 사실 마이너스 안 붙어도 제곱하면 이런 형태가 나오잖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시요, 요거 있잖아요. 요거의 제곱하고, 자, 이 루트의 제곱하고 요것의 제곱하고 값이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죠. 그쵸? 이게 두 개의 값이 같아야 되죠. 그 형태로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왜 하필 마이너스를 안 써도 돼요. 마이너스 안 써도 c의 제곱은 요게 되니까요. 근데 마이너스 써도 마이너스 c의 전체 제곱은 요게 나오죠.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쓰나 안 쓰나 사실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이너스 쓰인 이유가 나중에 표기법 때문에, 아인슈타인의 표기법 때문이에요. 그거를 살펴보자고요. 자, 이거는 바로 그 아인슈타인 표기법은 스페셜 렐러티비티, 즉 특상대성 이론에서 나오는데요. 자, 요거 잠깐만 볼게요. 요것도 나중에 시간이 되면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는데, 자, 여기 ds 제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c 공간 간격, c 공간 간격이 ds입니다. ds가 바로 c 공간 간격이고요. 이거에 제곱한 게 바로 이런 형태입니다. 요게 어떻게 유도가 되냐고요? 나중에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중요한 건 이렇게 되는데요. 자, 이거는 각각의 민코프스키 시 공간이고요. 이거는 이제 평면 상태에서의, 즉 평평한 면에서의 바로 특상대성 이론과 관련 있는 그러한
공간에서의 간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도대체 뭐예요? 도대체 뭐예요? 시간 좀 걸리는데 나중에 시간이 되면 설명을 할게요. 자, 우선 여기서 중요한 건 왜 이거 마이너스 썼냐? 요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려고 바로 이 특상대성 이론의 요 시공간 간격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자, 이게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는데요. 자, 이거를 우리가 요런 형태로 쓸 수 있어요. 요거를 둘로 나눈 거죠. dx 제곱은 사실 dx를 두 번 곱한 거잖아요. 그런데 요거를 요런 식으로 요거와 요거 dx 중에서 이렇게 생긴 성질과 이렇게 생긴 성질이 있고 dy 중에서도 이게 있는데 아니 뭐예요? 이것도 x 제곱이잖아요. 이 뭐야 이거 x2고 얘는 x1이고 뭐야 이거 그리고 여기는 z인데 왜 x3래? 그리고 얘는 뭐야? 여기는 왜 x 이렇게 나타내? 잘못 썼는데 이게 포가 아니라 얘는 시간이면 여기는 항상 제로 그 표기법이에요. 자, 아무튼 이렇게 썼는데 이게 뭐예요? 네, 이게 바로 아인슈타인 표기법과 관련이 있는 건데, 자, 같이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여기는 X고 이렇게 하는데, 아인슈타인이 생각했어요. 사실, 시공간은 같이 움직여요. 아인슈타인에 의하면, 시공간은 시간과 공간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시공간이 같이 움직인다고요. 그러면, 하나의 표기법으로 나타내면 편하겠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tx제곱을 바로 이런 식으로, 1으로 나타내고, ty는 2로, x2로 나타내고, 얘는 x3, 이 시간이 들어있는 요거는 바로 이런 식으로 나타내자. 이렇게 나타냈죠? 그럼 이게 뭐가 편한데요? 편하죠? 왜냐하면 이거는 dx 뮤 이렇게 위에 아래 이렇게 뮤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이 뮤는 이게 뭐냐? 이런 식으로 아인슈타인 표기법이 나타냈으면 이 말은 1에서부터 이제 1, 2, 3 그리고 0을 더해라 이런 의미예요. 0에서부터 그러니까 3까지 더하라 이런 거예요. 그렇죠? 1 집어넣고 이거 2 집어넣고 이거 3 집어넣고 이거 그리고 0 집어넣고 이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걸 다 더하는 게 바로 아인슈타인 표기법이에요. 이런 표기법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복잡해 보이지만 이게 결국 시공간이잖아요. 여기 시간과 여기 시간과 공간이 있잖아요. 이게 같이 움직이는 거다.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 그럼 뭐야 항상 계산할 때 그 같이 움직이는 거니까 표기법 하나로 표시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낸 거고요. 그래서 바로 뮤로 쓰면 여기에는 실제로 0서부터 3까지 있다. 여기 0은 시간이라서 뒤에서 썼는데 0서부터 3까지 있다. 이렇게 본 거죠. 자, 그런데 어떤 분이 또 물어볼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이거는 그 아인슈타인 표기법으로 인해서 이게 0서부터 뭐 3까지다. 이렇게 나타낸다. 그것을 합친 거다. 라고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는 위에 있고 하나는 아래에 있어요? 네. 이것도 나중에 또 설명하면 좋을 텐데 잠깐 맛배기로 알아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시면 자, 이건 위에 있죠. 이건 아래에 있죠. 이것이 각각 이거는 그렇죠. 이렇게 있는 걸 우리가 반변 이거는 공변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요, 이렇게 있는 건 contravariant, 이거는 covariant라고 하죠. 자, 이게 왜 중요한데요? 네, 이 둘을 곱하면 어떠한 불변량이 나와요. 그 불변량이란 건 바로 좌표 변환에 대해서 불변인 거죠. 자, 그러한 양이 나오기 때문에 이 둘을 곱한 거의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바로 반변 벡터와 공변 벡터의 곱은 어떠한 이제 스칼라량 같은 그러한 좌표 변환에 대해 불변량 같은 것이 나온다라고 그렇게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한 반변적인 공간과 공변적인 공간의 세계가 이제 따로 있어요. 그 둘의 그 곱이 바로 이런 형태로 나타낸 거고요. 이거는 지금은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지만 나중에 어떠한 좌표 개념으로 설명할 때 이게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게 텐서랑도 연결이 되고요. 자, 아무튼 이번 시간에 왜 결론 주소를 잘 잡고 가야 돼요. 이게 나오게 된 게 바로 이걸 왜 마이너스 붙이냐 요거랑 관계가 있는 건데요. 자, 이게 여기 보면 요게 뭐라고 했죠? 예, 이게 바로 제가 바로 반변이라고 했죠. 위에 있으면 반변입니다. contravariant인데요. 자, 이게 바로 이게 1, 2, 3 이거고요. 0은 여기 있습니다. 각각이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dx, dy, dz. 요거는 이렇게 있고요. 이거 C, DT 이렇게 나타낸 거고요. 반대로 요거 있잖아요. 요거는 제가 공변이라고 그랬죠. 공변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dx1은 dx와 같고 dx2는 이거, dx3는 이거. 자,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얘나 즉 반변이나 공변이나 바로 1, 2, 3은 위나 아래에 있어도 다 똑같아요. 그쵸? 공간적인 의미는 다 똑같아요. dx, dy, dz, 얘도 dx, dy, dz예요. 그런데 시간 의미에서 봐요. dx0, 즉 이 반변은요,
CDT죠. 그 빛의 속도에다가 이제 DT, 즉 시간의 그 미소량을 곱한 건데요. 자, 이거는 공변은요, TX 아래 제로, 아래 첫자 제로인데 이거는 마이너스가 붙네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다고요. 공변과 방변은 항상 같은 게 아니라 이러한 차이가 있고 이 둘을 곱해서 나타낸 게 요거. 그러니까 얘랑 곱해서 나타낸 거 요거. 그리고 얘랑 곱해서 나타낸 거 요거. 얘랑 곱해서 얘랑 곱해서 나타낸 거 요거. 그걸 다 더한 게 이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왜 위랑 아래를 썼냐? 그거는 바로 공변과 반변. 즉 얘는 반변, 얘는 공변. 요걸 나타낸다라는 거. 얘가 얘네요. 그리고 얘가 얘고요. 이렇게 나타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럼 여기 마이너스를 써준 이유가 뭐예요? 자, 얘요. 그렇죠, 얘죠. 얘는 밑에 있어요, 위에 있어요? 밑에 있죠. 그러니까 밑에 있게 하려고 한 거예요. 얘 밑에 있죠. 얘는 X, Y, Z는 뭐 위에 있으나 밑에 있으나 이거는 분간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얘가 마이너스를 취해주면서 제가 마이너스를 취해주면서 얘를 밑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요. 물론 얘가 마이너스나 얘가 플러스면 얘가 요거에 해당하겠죠. 그러니까 위에 있어야겠죠, 재료가. 그런데 얘가 지금 제가 마이너스를 취해주면서 아래에 놓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요거를 한 번에 이제 나중에 표현할 수 있어요. 드랙이 엄청나게 대단한 게요. 결국 그 스페셜 렐러티비티를 적용을 시켰다는 거는 아인슈타인 표기법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드랙은 생각을 했고요. 그 표기법에서 반변을 쓸까 또는 공변을 쓸까 생각하다가 마이너스 써서 공변을 쓰게 된 거죠. 공변을 쓰니까 결국은 요게 이제 뮤가 아래로 가요. 볼까요? 드랙 이퀘이션의 결국 마지막에 뮤는 아래가 있습니다. 보여요? 위에 안 가 있고 아래가 있다고요. 요거를 한꺼번에 나타낸 게, 요걸 한꺼번에 나타낸 게 바로 요거요. 자, 그 과정을 이제 천천히 살펴보죠. 자,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했냐? 그 주소를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는 스페셜 렐러티비티의 결과로 이렇게 유도를 했고, 요거에다가 바로 연산자를 딱딱 넣었어요. 바로 퀀텀 메케닉이 적용이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했고요. 여기서 드레이 이퀘이션을 드레이 이퀘이션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거는 우리가 클라인 고든 이퀘이션인데 이거는 입자가 발견할 확률이 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그 이유가 얘 때문인데 얘를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런데 요 마이너스를 왜 붙였다고요? 마이너스를 안 붙여도 요거의 제곱이나 요 전체의 제곱이나 어차피 요 C의 제곱은 마찬가지인데 마이너스를 두 번 곱해도 플러스를 두 번 곱해도 플러스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안 써도 될 텐데 이 i의 제곱은 요걸 의미한 거고요. 그 이유가 그런데 마이너스 쓴 이유가 뭐라고요? 맞습니다. 바로 요거 때문이죠. 공변 때문에. 지금 이게 주구장창 얘기하는데 결국 이걸 공변을 써서 뮤를 아래로 붙이기 위해서 나중에 결국은 아래로 붙였는데요. 이렇게 나타내기 위해서 이 표기법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은 나는 이거 안 하고 반변으로 나타내서 위에다가 쓰겠어. 예, 위에다가 쓰면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아래에 썼으니까 지금 아래 쓰는 표기법에 따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자, 여기까지 했는데요. 결국 드랙은 요게 결국은 이게 될 거다라고 봤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했죠. 자, 그런데 자, 결국 요거의 제곱은 요거의 제곱과 같습니다. 그쵸? 요 네모친 걸 보세요. 그럼 결국 요거의 제곱, 그쵸? 이 네모에 이거의 제곱하고 요거를 두 번 곱한 거, 요거의 제곱, 요거를 두 번 곱한 거 바로 요거의 제곱과 요거를 두 번 곱한 거 이거는 서로 같아야 된다 이렇게 놓은 거죠. 그러면 A 값이 나오겠죠. 바로 얘랑 곱하면 뭐가 돼요? 얘랑 곱하면 자, 이거 보세요. 자, 이것과 이것에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유도할 수 있는 게 이거의 제곱이면 요거 없어지니까 이게 되죠. 그쵸? 이건데 델 제곱이 제가 뭐라고 했죠? 예, 델 제곱이 이거라고 그랬죠. 여기 위에 있는 벡터 표시는 이제 있으나 마나인데 하여튼 여기서는 있었고 여기는 그냥 없었는데 뭐 둘 다 있게 해도 돼요. 자, 그런데 아무튼 이건 뭐예요? 라운드 x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플러스 라운드 y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라운드 제곱 이죠. 요거를 지금 여기다 넣은 거예요. 그쵸? 여기다 넣으면 이런 식으로 되죠. 그리고 뒤에 있는 거 이렇게 해주고 제곱했으니까 루트 없어지고 이건데 이거랑 지금 요거예요. 결국 요게 요거니까 이거랑 뭐랑 같으면 돼요? 그렇죠? 이거를 두 번 곱한 거랑 얘랑 같아야 된다고요. 지금 주소를 잘 잡아야 돼요. 아까 전에 요거의 제곱과 요거의 제곱, 즉 이걸 두 번 곱한 것과 이걸 두 번 곱한 것이 같으려면 이게 이 말이나 같죠.
요거 제곱이 요걸 말하고, 그리고 이게 요거랑 요거 곱한 거니까요. 자, 그럼 여기서 어떤 결론이 나오냐? 보세요. 자, 얘는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얘랑 곱한 건. 왜냐하면 얘가 돼야 되니까. 딴 거에서는, 다른 항에서는 어떻게 얘랑 곱해서 얘가 나올 수는 없잖아요. 얘랑 곱해서 얘랑 곱해서 안 나오죠. 그러니까 얘랑 곱해서 얘가 나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앞에 있는 A는 A 곱하기 A니까 A는 무조건 뭐다? A를 두 번 곱한 건 무조건 1이 나온다 이 말이고요. 마찬가지로 B를 두 번 곱한 거는요. 그렇죠. B를 두 번 곱한 것도 1이 나와야겠죠. 왜냐하면 요게 살아남아야 되니까 요거랑 요거 곱한 거는 요게 나오고, 앞에 있는 B는 B를 두 번 곱하면 1이 되죠. 그래서 A제곱도 1, B제곱도 1, C제곱도 뭐겠어요? 1. 그리고 D도 뭐요? D제곱도 1이 나와야 돼요. 왜요? 이거 두 개를 곱해봐요. 그러면 I 마이너스, 그리고 밑에 마이너스 C 마이너스 플러스 되고, C니까 C제곱, 그리고 요거 이렇게 되고, D제곱은 그쵸, 1이 나오죠. 이 마이너스는 아까 전에 i에서 나온 마이너스니까. 그쵸? 그래서 바로 a제곱과 b제곱과 c제곱, d제곱은 모두 1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바로 여기서요. 이렇게 해서 나온 여기서요. 그쵸? 그럼 보세요. 이제 다 나왔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무슨 문제가 있죠? 얘랑 얘는 얘만 곱해요. 실제로 얘랑 곱하지만 얘랑도 곱하고 얘랑도 곱하고 얘랑도 곱하고 이러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얘만 곱해요? 아니죠. 얘는 얘랑도 곱하고 또 뭐 자기 자신 이렇게, 자 얘도 곱하기 얘도 곱하기 얘도 곱하고 얘는 얘 이렇게 되죠. 그런데 살아남는 애는 얘랑만 살아남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보면 얘랑 곱한 애, 이건 살아남아요? 얘랑, 자 봐요. 라운드 x분의 라운드랑 라운드 y분의 라운드란 항이 살아남아요? 이 항이 살아남냐고요, 한마디로. 이런 항이 살아남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 항이 살아남으면 여기 없는데 살아나면 안 되잖아. 그 말은 뭐예요? 한마디로 예를 든 거예요. 이거랑 곱해서 나온 게 이거죠. 그러니까 A, B, 그리고 얘랑 곱해서 한 거 뭐예요? BA 플러스 BA죠?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이 항이 살아남다, 안 살아남다? 안 살아남으려면 얘가 0이 되지 않으니까 얘가 0이 돼야겠죠? 이런 식으로 얘랑 곱해서 얘랑 곱해서 나오는 얘도 안 살아남고, 또 얘랑 곱해서 한 것도 얘랑 곱해서 한 것. 그러니까 BC 플러스 CB도 안 살아남고, 또 CD 플러스 DC도 안 살아남고, 이런 식으로 된 게 되게 많다고요. 그쵸? 바로 그게 이겁니다. 위에 있는 거는 왜 살아남았다고요? 네, 바로 얘 이렇게 곱하면 살아납니까? 근데 얘만 곱하지 않고 실제로는 이 괄호 안에 있는 거는 얘도 곱하고 그것까지 다 계산해야 되는데, 그 얘로 이렇게 곱한 건 살아남겠어, 안 살아남겠어? 안 살아남죠. 왜냐하면 이거니까. 이 항이 남다는 건 얘가 0이 돼야 되니까. 그게 바로 얘라고요. 중요하죠? 왜 중요해요? 중요하죠. 바로 드랙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그러면 결국 우리가 구하려는 건 결국 이게 된다고 드랙은 아예 가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거랑 틀리는 없으니까. 그 말은 이게 틀리는 없다는 얘기고, 여기서 이게 되는 건 무조건 있다. 이 안에 있는 걸 나오게 하는, 이렇게 해서 입자가 발견될 확률이 항상 양이 되게, 슈레딩거처럼 1차가 돼서 양이 되게 하는 애가 항상 있다. 그렇게 되는 게 항상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때 A, B, C, D를 계산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나온 그 A, B, C, D의 관계를 나타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알겠어요? 풀 수 있어요, 없어요? 네, 풀 수 있어요. 풀 수 있죠. 그렇죠? 풀 수가 있는데, 생각해 볼까요? 이건 그냥 상수겠어요? 그냥 1, 2, 3, 4 같은 상수겠어요? 아, A의 제곱이 1이 나온다? B의 제곱이 1이 나온다? C의 제곱, 뭐, A, B, C, D 다 1 아니에요? 다 1, 또는 마이너스 1 아니에요?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왜냐하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A, B랑 BA랑 더했는데 0이 돼야 된다고요. 0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이 항이 없어지니까. 얘가 0이 돼야지 이게 살아남지 않아서 결론적으로 얘랑 같은 게 되니까. 자, 그래서 그럼 얘가 둘 다 1이어야 봐요. 1 곱하기 1은 뭐예요? 1이죠. 1 곱하기 1은 뭐예요? 1이죠. 1 더하기 1은 뭐예요? 2죠. 근데 그게 0이 될 수 없죠.
마이너스 1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0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이게 뭐예요? 위에는 제곱했을 때 1을 만족하면서 밑에는 얘랑 곱하고 얘랑 곱하고 다른 것끼리 곱해서 더했을 때가 0이 되게 하는 그러한 숫자가 있냐고요. 그걸 찾아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걸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네, 찾았어요. 그게 뭘까요? 그렇죠.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던 거죠. 그거는 바로 이게 만족되는 게 뭐예요? 이게 만족되는 거. 교환법칙. 요거. 자, 요걸 바꿨더니 이렇게 0이 되는 게 뭘까요? 네, 바로 행렬이었어요. 행렬이 이걸 만족할 수 있다는 거죠. 행과 열을 갖춘 이런 행렬이 만족할 수 있다는 거죠. 신기하죠?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던 거죠. 엄청난 발견이에요. 클라인 고드는 이걸 할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이게 이렇게 된다고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드랙은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게 입자가 발견된 거 항상 현실적인 존재로서 이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야. 그런데 이게 과정이 바로 행렬이 들어갔던 거죠. 행렬이 나중에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걸 이 관계식으로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걸 계산해 보니까 바로 A는 I의 감마 1, 그리고 B는 I의 감마 2, 그리고 C는 I의 감마 3, D는 감마 제로, 이렇게 값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풀면 이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바로 이걸 만족시키는 게 바로 이걸 만족시키는 A, B, C, D가 바로 이렇게 I 감마 1, B는 I 감마 2, C는 I 감마 3, D는 감마 제로, 이렇게 나오게 된 거죠. 이게 무슨 행렬이에요? 행렬 아닌 것 같은데요? 행렬이에요. 이거는 허수잖아요. 이게 무슨 행렬? 네, 이게 행렬이에요. 이게 행렬이에요. 감마, 이게 행렬이었어요. 감마 제로서부터 1, 2, 3, 이게 행렬이었다고요. 그 행렬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몇 곱하기 몇 행렬이에요? 4 곱하기 4행렬이죠. 바로 행과 열이 보이나요? 행과 열이 보이죠? 4 곱하기 4행렬. 이 감마 제로, 감마 1, 감마 2, 감마 3, 이걸 넣으면 바로 이 값이 나온 거죠. 한 예로 요거를 2번 곱해봐요. 그럼 실제로 1이 나옵니다. 1 아닌데요? 네, 행렬에서 1은 바로 항등행렬을 말합니다. 이거를 2번 곱하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다 1, 1, 1, 1 이게 나올 거예요. 그거는 바로 여기 있는 1과 같은 의미죠. 행렬에서는 같은 의미로 보고요. 자,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를 2번 곱해봐요. 이쪽에. 그리고 그걸 해봐요. 그러면 얘가 실제로 1, 1, 1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쵸? 정확히 말하면 자, 요게 여기다가 넣어서 요거는 여기다 넣어서 요거는 여기다 넣어서 그거를 제곱하면 바로 이 1이 나오는 거죠. 이러한 행렬, 이러한 감마 행렬을 감마 표시예요. 이러한 감마 행렬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드랙 행렬. 드랙이 만든 드랙 매트릭스라고 합니다. 대단하죠? 결국 우리는 이 감마 행렬로 이것의 해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감마 행렬의 공간은 이게 ABC는 사실 공간에서 유도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간은 I를 붙이고요. 시간 항은 I를 안 붙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거죠. 자, 특이해요. 봐요. 자, 쫙 볼까요? 자, 여기 공간이죠. 공간은 이렇게 감마 행렬 1, 2, 3, 감마 1, 감마 2, 감마 3에 ABC가 바로 I를 붙였어요. 그런데 시간은 I가 안 붙어. 다른데요? 그런데 이미 I가 붙어 있죠? 왜 붙을 수밖에 없을까요? 이미 여기서 마이너스 붙이려고 I가 붙었잖아요. 엄청나요. 통일이 됩니다. 통일이 돼요.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넣어보고 얘도 여기다가 넣어서 그러면 얘가 0서부터 뭐가 있어요? 1, 2, 3이 다 있죠? 그럼 이걸 한 번에 뭘로 나타낼 수 있죠? 맞아요. 아인슈타인 표기법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거죠. 보이시나요? 이 빨간색을 여기다가 I, 감마 1, 여기는 I, 감마 2, 여기는 I, 감마 3, 여기는 여기는 이미 I가 있으니까 감마 제로 이렇게 해서 나타내서 그거를 아인슈타인 표기법이니까 뭐 0서부터 3까지 다 있네 해서 나타낸 게 바로 이거라고요. 요 네모가 요걸로 바뀌었다고. 요걸 적용시켜서 요 네모가 요걸로 바뀌었다고요.
그쵸? 그리고 옆에 있는 요거는 그냥 그대로 이렇게 쓰고요. 푸사이고요. 엄청나죠? 이걸 바로 드라기 한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드라기 한 걸 볼까요? 여기서 바로 요걸로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1처럼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게 두 개가 같으려면 요거의 제곱과 요거의 제곱은 같다라고 해서 바로 요걸 생각한 거죠. 이걸 생각하다 보니까 바로 A제곱, B제곱, C제곱, D제곱은 다 1이 될 테지만 그 나머지 항이 살아남으면 안 되겠죠. 예에서 이거랑 같아야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AB랑 BA랑 H랑 이거는 다 0이 되니까 이런 상수는 없어요. 상수는 없으니까 행렬로서 나타내는 거. 바로 가장 간단한 행렬이 바로 4 곱하기 4행렬. 이 행렬을 우리가 감마 행렬 또는 매트릭스, 그러니까 드랙 행렬이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이걸 넣어서 해보니까 우연히도 엄청나게 대단해요. 자, 여기 앞에 있는 공간에는 i가 붙지만 뒤에 있는 거는 이미 i가 붙어 있어요. 얘는 i가 없네요. 합쳐져서 이렇게 하고, 그런 말은 결국 i가 있고 감마 뮤라고 쓸 수 있고요. 그리고 라운드 x rm 뮤. 그리고 라운드. 요거는 어디서 왔다고요? 바로 요거의 표기법 마이너스 라운드 t 라운드 요거 써서 엄청나죠? 요게 요 네모 있잖아요. 요게 된 거예요. 감마 행렬로 통일을 시켜서요. 그리고 아인슈타인 표기법으로 바꿔서요. 옆에 있는 건 똑같잖아요. 이게 끝이에요. 이게 바로 드레이 이퀘이션 유도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요거를 좀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한쪽으로 밀어 넣은 거예요. 이쪽을, 그러니까 오른쪽을 0으로 만들고 왼쪽으로 다 밀어 넣은 거예요. 왼쪽으로 밀어볼까요? 이걸 이쪽으로 이용하면 이렇게 되죠? 그쵸? 그리고 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H바를 양변에 곱해봐요. 그럼 여기 나오고 또 옆에 나오겠죠? 그리고 그걸 이쪽으로 밀면 여기 나옵니다. 여기 나오죠? 그리고 F사이를 한 대 모으고 괄호 치면 여기 나옵니다. 그쵸? 이게 끝이에요. 그런데 요 라운드 X 여기 보여요? 요 부분 있잖아요. 요거. 그쵸? 0서부터 3까지 들어가는 요 부분을 이제 이렇게도 바꿀 수 있어요. 라운드 뮤로 그냥. 그러면 요 표기법이에요. 이거는 그냥 뭘 유도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걸 이렇게 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면 요걸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래서 나온 게 이겁니다. I, H바 그리고 감마 뮤, 라운드 뮤, 마이너스 MC, 푸스 I는 제로. 이게 바로 뭐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바로 드랙 이퀘이션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드랙 방정식을 유도하게 된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정리를 할게요. 자, 우선 비상대응성 양자역학에서 바로 드랙 이퀘이션을 유도할 수가.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정리할게요. 바로 드랙 이퀘이션 어떻게 유도하냐? 스페셜 렐러티비티부터 유도를 하고요. 스페셜 렐러티비티 결론이 여기니까 이거에다가 바로 퀀텀 메카닉의 바로 운동량 그리고 에너지 운동량 뭐 이런 연상제를 넣어서 이렇게 하고, 자,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여기서 바로 드랙은 바로 이 음의 값이 나오는 거 뭐냐? 입자가 발견될 확률이 의미되는 것은 라운드 t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저거 때문이니까 저걸 없애주기 위해서 이게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왜 하필 뭐 마이너스 c를 써? 그거는 바로 요것과 관계 있다. 바로 여기서 바로 공변 벡터 요거와 관계가 있다. 이 표기법을 쓰면서 밑에다가 숫자나 뮤 값을 쓰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거랑 같으니까 결론적으로 같아야 하니까, 그쵸? 바로 제곱을 하면 같게 하려면 바로 이러한 A, B 사이의 관계가 있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A, B, C, D를 모두 구할 수 있는데 그 구한 값은 그냥 단순 숫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맞아요. 행렬이었다. 그 행렬이 바로 드랙 행렬이었고, 드랙 행렬에 I 값이 붙냐, A, B, C는 다 붙어서 그렇게 드랙 행렬과 A, B, C 그 해가, 그러니까 A, B, C의 해가 드랙 행렬과 그런 관계를 맺고 있다, 이런 걸 알 수 있고요. D는 그냥 감마 제로다, 이걸 알 수 있고요. 요걸 예쁘게 표현하기 위해서 요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했고 요걸 이렇게 나타냈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드랙 이퀘이션을 유도를 하게 된 거죠. 이게 왜 중요하다고요? 드랙 방식이 왜 중요하다고요? 이렇게 유도를 하면 보세요. 왜 중요할까요? 유도했잖아요. 결국 이게 나온다고요. 그러면 입자가 발견 확률이 양의 값이니까 이제 입자 발견될 확률이 음수가 안 나온다고요. 그러면 물리적으로 의미가 굉장히 있게 된다고요. 그리고 이 해를 풀면 어떠한 성질이 나오겠죠? 우리가 이 방정식을 유도를 했어요. 바로 스페셜 렐러티비티와 퀀텀 메카닉으로 이걸 유도했는데
이 해를 풀면 어떤 성질을 할까? 이걸 만족시키는, 즉 스페셜 렐러티비티, 즉 특수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을 동시에 만족하는 해를 유도했는데, 이 해를 유도한 이 식을 유도했는데, 이 식을 유도한 것에 그 해가 어떤 성질이 있을까? 이게 중요해지잖아요. 근데 그 성질이 뭐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네, 스핀과 바로 입자 반입자였던 거죠. 그건 다음 시간에 알아보죠. 이번 시간은 우리가 드래그 이퀘이션을 유도를 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